안녕하세요. 오늘은 일학습병행 외부평가 대비 특강을 맡은 오명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내용은 총무인사 L3 과정이 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제작 목적에서부터 외부평가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안내와 그다음에 평가 개요를 통해서 필수 능력 단위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 지필평가, 면접평가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고 지필평가와 면접평가에 대한 모의시험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평가 문제는 여러분들이 실제 외부평가를 보는 문항이 아니고 그런 유사한 문항의 형태를 보여줌으로써 여러분들이 외부평가를 준비하는데 조금 더 도움을 드리는 목적으로 제작이 됐다는 걸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동영상을 왜 제작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부평가 대비 지필, 면접 유형으로 나눠지는데 이 모의시험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여러분들이 외부평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준비하고 합격률을 올리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본 시험 강의는 총무인사 직종 중에 총무인사 L3 과정, 특히 버전 20-1 버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평가에 임하는 외부평가 직무가 L3 과정이지만 20버전 1인지를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착오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일학습병행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학습병행이란 뭐냐? 기업이 근로자, 즉 학습 근로자를 설명을 합니다. 학습 근로자를 채용한 이후에 현장에서 체계적인 훈련, OJT 훈련이라고 하고요. 현장 훈련은 OJT 훈련, 부족한 부분은 학교 기관 같은 데를 통한 교육훈련 기관에서 OFJT 교육,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OJT는 실습 교육이 되는 것이고 OFJT는 이론 위주의 교육이 되겠죠. 그런 교육을 통해서 현장 중심형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훈련 제도를 일학습 병행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학습 병행 훈련 과정을 마치면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이 훈련 평가에 따라서 국가 자격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재직하고 있는 직장이나 또 다른 직장으로 이직했을 때 내가 총무인사 L3 과정을 이상 없이 수료를 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국가 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수준 또는 급여 책정, 근로기준 이런 부분에 대한 혜택을 볼 수가 있다. 그 다음 이러한 내용들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 그래서 NCS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가에서 모든 직무에 따라서 필요한 산업 현장에서 사용해야 되는 필요한 내용을 전부 다 망라해서 표준을 만들어 놓은 것을 훈련 과정 개발을 통해서 훈련 전문가가 실무의 지식과 기술을 전수해 줌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인사 L3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잘 살펴보면 먼저 기업의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총무, 자산관리, 비상기획 업무와 인사, 그리고 노무관리, 비서 업무, 사무행정 업무, 전반적인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으로 마케팅, 생산, 품질관리 이런 부분을 제외한 일반적인 관리 업무를 총망라하는 직무를 총무인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외부평가에서 합격 기준이 매우 중요한데요. 사실은 외부평가를 보면 합격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저조하다라는 건 학습 근로자의 의욕이 충만하지 않았거나 또는 외부평가에 대한 준비가 미흡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산업인력공단에서는 지금과 같은 동영상을 촬영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조금 더 외부평가를 쉽게 접근하고 합격이 더 원활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합격 기준은 필수 능력 단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필수 능력 단위는 그 능력 직무에서 반드시 해야만 되는, 반드시 교육을 해야만 되는 과정을 필수 능력 단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필수 능력 단위의 70% 이상을 합격해야만 최종 합격이 되는데, 지금 총무인사 L3 과정은 필수 능력 단위가 총 9개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70%라고 하면 9개의 필수 능력 단위 중 7개를 통과해야만 합격이 될 수 있다. 상당히 좀 높은 기준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매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 그 다음에 능력 단위별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점 이상인 경우는 패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기준 점수를 통과시켜서 합격 안에 들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보시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외부 평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부 평가는 학습 모듈이라는 걸 사용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OFJT, 훈련기관에서 OFJT 교육을 할 때 대부분 학습 모듈을 활용을 해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학습 모듈을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학습 모듈을 찾아봐야 되는데, 이 사이트 주소에 검색을 해서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은 총무인사 L3 과정이기 때문에 경영회계 사무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영회계 사무를 클릭하시면 지금처럼 분야별 검색할 수 있는 창이 열립니다. 그러면 총무인사 중분류에서 나는 총무 부분을 볼 거야. 세 분류. 그러면 총무 부분에 해당되는 능력 단위가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본인이 지금 학습하고자 하는, 예를 들어 나는 지금 비품관리를 공부하고 싶어. 그러면 비품관리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시면, 비품관리를 클릭을 했죠? 그러면 거기에서 학습 모듈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아까처럼 비품관리를, 총무인사를 검색을 했더니 이렇게 총무인사에 해당되는 학습 모듈이 검색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비품관리를 공부할 거기 때문에 비품관리를 체크하시고 PDF 파일을 여시면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학습 모듈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총무인사 L3 과정에서는 전체 비품관리, 차량 운영관리, 업무지원, 총무문서관리, 복리후생지원, 총무보안관리, 이 모듈이 적용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개 문제를 좀 살펴보고 어떤 문제가 어떤 형태로 출제되는지를 좀 알아야,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던 것처럼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를 알면 반드시 여러분도 합격하실 수 있다. 그러면 공개 문제를 어떻게 검색해 보느냐? CQNet이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창으로 열립니다. 여기에서 홍보 자료실을 클릭하시고 공개 문제 자료실을 클릭을 하시면, 자, 다음과 같이 또 유사한 화면이 나오죠. 나오면 요 검색창에 총무인사라고 쓰셔도 되고, 아니면 경영회계사무에서 클릭해서 들어가셔도 검색은 가능하다. 그러면 지금처럼 공개문제 자료실이 이렇게 노출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평가를 준비하는 능력 단위가 뭐라 그랬죠? 총무인사 L3. L3가 몇 개가 있죠? 자, 그래서 반드시 앞서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버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 버전이 잘못되면 여러분들이 엉뚱한 교재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평가를 준비하는 능력 단위, 그 다음에 버전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시고 클릭을 하시면 공개되어 있는 문제를 확인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공개 문항에 어떤 식으로 문제들이 나와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외부 평가 공개 문항이라고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해야 되는 외부 평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외부 평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가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총무인사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대분류는 경영회계사무, 중분류 총무인사, 직종은 총무인사 업무를 하는 사람은 다 해당이 된다. 그런데 버전은 총무인사 L3다. 이 L3라는 건 수준, 난이도에 따라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L2, L3, L4, L5 과정까지.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 전문대 과정, 대학 졸업자의 과정. 그래서 이 버전이 높아질수록 더 고급 내용을 가지고 학습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총무인사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하는지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앞서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직의 경영 목표. 자, 경영 목표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보다는 생산, 품질, 영업 이런 쪽보다는 순수, 관리적인 측면이 훨씬 더 강하다.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산의 효율적인 관리. 자산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업에서 운영하는 자산. 공장도 있을 수 있고, 설비도 있을 수 있고, 뭐 차량을 운행하는 그런 회사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자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이냐. 그 다음 임직원에 대한 원활한 업무 지원, 복지 지원 많죠. 뭐 대표님 비서 역할을 한다면 대표님의 일정 관리, 그 다음에 고객 응대, 뭐 전화 응대 이런 것도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복지 지원 같은 경우는 뭐 휴가, 뭐 휴가비 이런 것도, 그 다음에 퇴직금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될 수 있겠죠. 대내외적인 회사 제반 업무. 자, 제반 업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특정 업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분이 안 돼 있다 보니까 특정 부서에서 하지 않는 전반적인 업무를 보는 것이 총무인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적 자원이라고 했어요. 인적 자원은 뭐가 있을까요? 사람에 대한 거죠.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직무를 조사하고, 이 부분을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직무라는 게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를 어떻게 나열해서 내 업무에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통해서 신규 사원을 채용하거나 경력직 사원을 채용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로 활용하겠죠. 그 다음에 적절한 부서에 배치하는 것. 그리고 지금처럼 수준이 조금 저하됐거나 아니면 또 더 높은 차원의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경우는 훈련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 육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문가 육성, 그 다음에 평가, 보상, 승진, 퇴직 이런 제반적인 업무를 보는 것이 총무인사다. 그리고 조직의 인사 제도를 개선하는 업무에도 종사한다. 어떤 게 있겠어요? 채용 기준을 마련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하겠죠. 예. 요즘은 기업들이 점점 인사평가 시스템을 많이 도입하고 있는 추세라서 뭐 국가평정을 한다든지 근무평정을 한다든지 이래서 개인별로 성과 위주의 업무 관리를 하는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직의 인사제도 체제를 만들어가는 것들이 최근에 총무인사 업무 담당자들이 주로 담당하는 업무가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보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이런 업무들은 일상적인 업무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직무조사와 직무분석은 잘 해본 경우들이 없어서 대기업이 아니면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직무조사와 직무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애로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총무인사 과정을 잘 교육을 받으시면 직무조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직무분석을 어떻게 실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교육 전달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을 잘 받으실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평가해야 되는 총무인사 L3 과정은 어느 기준에 맞춰져 있느냐.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과 사업장 외 교육훈련.
아까 말씀드렸죠? 훈련기관에서 교육하는 것, 오프JT, 즉 이론교육 위주를 통해서 조직의 경영 목표를 달성하는, 경영 목표라는 게 계속 나와요. 이게 총무인사 분야이기 때문에 경영 목표를 달성하는 게 가장 중심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비품, 업무 지원, 문서 관리, 문서 작성, 총무 보안 관리. 최근에 대부분 이제 전산화가 되고 개인정보가 굉장히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보안에 대한 부분이 강화되고 있죠. 개인정보를 수집하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정보도 안내해 줘야 되고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이런 역할들. 그다음에 복리후생 지원, 급여 지급, 퇴직 업무 지원. 퇴직 업무 지원도 최근에는 퇴직 업무 지원의 중요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퇴직자들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퇴직 관리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 오히려 총무인사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도 퇴직 업무를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최근에 이제 뭐 상시 근로자, 비상근 근로자, 그 다음에 단기 근로자들이 퇴직할 때 어떻게 퇴직 처리를 해주느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문의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업무를 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겁니다.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는 게 일학습 병행에서 얘기하는 총무인사 L3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중심을 두시면 훨씬 더 훈련의 효과가 높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에서 우리가 외부 평가 기준에서 말씀을 드렸죠. 필수 능력 단위를 70%를 통과해야 되는데 우리 총무인사 L3 과정에는 필수 능력 단위가 몇 개가 제시되어 있다? 총 9개가 제시되어 있다. 이 중에 7개 이상을 통과해야만 외부 평가를 합격 처리가 된다. 그러면 이제 필수 능력 단위마다 평가를 어떤 형태로 진행하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자, 보시면 지필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지필과 면접이 중복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또는 지필 없이 면접만 보는 것도 있습니다. 이 평가 유형의 특성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필 시험이니까 필기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냐. 면접은 면접관하고 1대1로 면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질문에 어떤 형태로 답변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이런 부분을 사전에 확인하시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필수 능력 단위를 좀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품 관리입니다. 비품 관리란 조직원들의 원활한 업무 지원을 위하여 집기, 소모품 등 업무에 필요한 비품을 구매하거나 유지 및 처분에 요구되는 능력. 자, 중요한 얘기가 다 나왔죠? 집기, 소모품 등 업무에 필요한 비품이에요. 이것을 구매하고 유지하고 처분하는 거. 처분이 왜 들어갈까요? 예를 들어 회사의 업무용으로 차량을 구매했어요. 차량을 구매하면 자, 구매가 되죠. 그 다음에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차량을 운행하면 기름도 들어가고 엔진 오일도 들어가고 뭐 통행료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비용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런 유지 비용. 그 다음에 법적으로 회계적으로 보면 차량은 내구 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에 구매한 차량은 5년이면 감가상각 처분이 끝나요. 감가상각 처분이 끝났다라는 건 회계적으로 자산의 가치가 없어졌다, 소멸되었다. 그러면 처분을 할 수 있어요. 자동차의 가격이 제로다. 그러면 제로에 처분을 할 것이냐? 그거를 뭐 예를 들어 5천만 원짜리 사서 5년 동안 1,000만 원씩 감가상각을 했는데 마지막 5년 차에 영원이 됐다. 그럼 영원에 처분할 것이냐? 아니야. 이거 중고차로 팔았더니 1,000만 원이 들어왔어. 그러면 5천만 원짜리를 감가상각해서 영원이 됐는데 1,000만 원이 생겼잖아요. 그 1,000만 원은 처분에 따른 이익이 생겼기 때문에 처분 이익이 처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물려 있어요. 그래서 비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차량 운영 관리예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차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차량 운영 계획을 수립합니다. 아마 잘 안 하실 거예요. 잘 안 하실 건데 하셔야 됩니다. 차량 운행 일지 작성하죠. 네. 업무용 차량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운행하고 나면 반드시 운행 일지를 작성하고 누가 탑승을 했었는지, 뭐 업무 때문에 갔다 왔는지, 총 주행 거리는 얼마 정도 들었는지, 톨게이트비는 얼마가 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작성해서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한다. 그 다음에 이제 업무 지원입니다. 업무 지원이라는 부분이 참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총무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이게 내가 해야 되는 업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을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인데, 조금 더 이해하시면 조직 구성원들이 업무상 발생되는 인장, 뭘까요? 도장, 출장, 재직명,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발급을 많이 요구하죠. 그런 거와 관련된 요청사항을 적시에 즉각 지원하고, 업무용 시설 얘기가 또 나와요. 관리,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업무 지원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회사에 구성되어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자신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지원을 업무 지원이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서 관리예요. 문서 관리는 사실은 요즘은 출력물로 거의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전산으로 업무 처리를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중요도가 많이 떨어졌지만 반대로 전산으로 업무 처리하다 보니까 오류가 되거나 누락되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더라. 그래서 문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서 관리 규정이 아마 기업마다 만들어져 있는 기업들이 많으실 거예요. 없다면 기업에 도입되어 있는 ISO 규정안에 보면 문서관리 규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문서를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보관은 어떻게 할 것이냐, 담당 부서에서 할 것이냐, 회사에 일괄적으로 통합해서 문서를 보관할 것이냐, 보존 매우 중요하죠. 이 문서를 얼마만큼 보존해야 되냐, 보관해야 되느냐, 5년이냐 10년이냐 아니면 영구 보관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서 보존하고, 그 보존 기간이 끝나면 폐기 처리해야죠. 그래서 폐기 처리할 때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일반적인 폐기 처리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아마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보시면 세절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세절기에 문서를 넣어서 파쇄를 하고, 파쇄된 걸 처리를 하죠. 조금 더 규모가 있는 회사는 오히려 파쇄업체를 불러서 파쇄업체에다가 문서를 넣어서 파쇄하거나 이런 형태를 취하는데, 소규모의 기업은 폐기 처리가 잘 안 돼요.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가, 아니면 이면지로 써. 그러다 보니까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문서들이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된다. 그 다음 우편물 관리,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접수할 때 인쇄물 제작, 배포, 재고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총무 문서 관리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리후생 지원이에요. 복리후생 지원이란 관계법령 중요합니다. 이거는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휴가를 보낸다, 연차를 쓴다, 월차를 쓴다, 다 법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경영 전략에 따라서 조직원들의 근로 조건을 개선한다. 그 다음에 복지 증진을 위해서 복리후생 제도와 시설을 운영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규모가 있는 회사는 콘도미니엄을, 회원권을 가지고 있다가 직원들이 휴가 나갈 때 사용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복리후생 지원이 되겠죠? 그러면 그 휴양소를 관리하거나 유지하는 것도 총무인사 업무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앞서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총무보안관리입니다. 총무보안관리란 조직의 주요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적, 시설물, 정보 유출 등의 사전 예방 등과 보안사고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말합니다. 좀 규모가 있는 기업들을, 중견기업들을 가서 보면 출입문에서 경비실에서 아예
출입대장을 작성하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핸드폰에 노출되어 있는 카메라 부분 있죠? 카메라 부분을 스티커로 부착을 해서 촬영을 못하게 막는다든지, 심지어 조금 더 보안에 민감한 기업은 휴대폰을 아예 제공받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 내에서 일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행위까지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행위도 전부 다 총무보안관리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급여지급입니다. 우리 근로자들이 제일 관심 있잖아요. 급여지급. 내가 월급을 받았는데 처음에 연봉계약하거나 근로계약할 때 작성한 급여가 제대로 입금이 됐나? 그 다음에 공제금액이 너무 과도하게 빠져나가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이 매우 민감해요. 그래서 급여지급이란 조직원이 정해져 있는 기본급은 잘 아시는 것처럼 최저시급을 적용받죠. 최소한 최저시급 이상 적용이 되고 있는 기본급, 휴가, 근태실적, 근무실적이에요. 이 사람이 정해져 있는 9시부터 8시까지 근무를 하면 근무를 제대로 했는지, 중간에 조퇴해서 나갔는지, 뭐 반차를 썼는지, 아니면 지각을 했는지, 뭐 이런 부분들, 그런 것을 근태실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은 웬만한 기업들이 그 회사 출입문에 그 카드를 사용을 해서 그 출퇴근부를 작성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니면 재래식으로 그 종이 카드를 넣어서 찍는 형태도 많이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근태실적을 확인합니다. 확정된 조직원의 임금을 정해진 날, 그런데 정해진 날이 휴일이면 어떻게 하죠? 네. 휴일이면 휴일 전날, 이렇게 지급하는 게 맞는 거죠. 네. 집행하고 연말 소득에 따라서 납부한 세금, 뭘가 있어요? 우리가 급여를 받을 때마다 그 소득세하고 소득세금을 낸단 말이에요. 매월 세금을 납부해요. 그러다가 뭐죠? 13월에 월급, 연말정산을 하잖아요. 연말정산을 다음 연도 1월,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하면 국세청에서 매월 걷어들이는 소득세에 비해서 본인이 총 소비 지출한 내용이 과도하면 세금 중에 일부를 환급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재계산해서 연간 세금 정산을 수행하는 능력이다. 급여 지급할 때 해야 되는 게 단순히 급여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까지도 다 해야 된다. 복잡하죠? 그 다음에 퇴직 업무 지원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퇴직 사유가 있는 퇴직 예정자를 확인해서 퇴직 유형, 어떤 퇴직이 있어요? 만기 퇴직도 있을 것이고 명예퇴직도 있을 것이고 퇴직 전에 사전 퇴직하는 형태도 있을 것이고 적절한 퇴직 절차를 수행하는 능력을 퇴직 업무 지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해야 되는 문서 작성이에요. 문서 작성. 문서 작성이란 부서 내 외부에서 요청된 문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내용을 계획하고 문서에 들어가는 내용을 어떻게 쓸 건지 계획하고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고 정리해서 이걸 또 편집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문서를 완성하는 것, 이런 능력을 문서 작성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워드나 뭐 한글이나 워드나 엑셀을 가지고 문서를 많이 쓰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회사에 들어갔더니 우리 회사는 한글로만 문서를 작성해. 그런데 나는 한글로 문서 작성하는 거는 안 배워봤는데, 아니면 뭐 엑셀로 작성하는 건 안 배워봤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조사하고 정리, 편집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문서 작성 학습 모듈에 들어가면 어떻게 작성하고 어떻게 나열해야 된다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모듈을 잘 학습을 하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실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학습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필수 능력 단위 평가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를 하면 총 9개의 필수 능력 단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필평가에는 어떤 게 해당되느냐? 비품관리, 업무지원, 복리후생지원, 퇴직업무지원, 차량운영관리, 총무문서관리, 급여관리, 문서작성, 이렇게 능력 단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총 1시간 20분 동안 필기시험을 봅니다.
필기심 아주 간단해요. 이따가 사례를 조금 더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보시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면접평가는 어떤 내용들을 보느냐? 복리후생지원, 퇴직업무지원. 그런데 복리후생지원과 퇴직업무지원은 여기도 있죠. 그러니까 이 능력단위 두 개는 지필도 평가를 하지만 면접, 구술로도 평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총무보안관리는 없어요. 그러면 지필 평가는 하지는 않고 면접만 한다. 그래서 면접은 대략 15분 정도 시간을 가지고 요 세 개의 능력 단위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자, 지필평가를 살펴보면 지필평가 이제 서술평가가 여러 형태가 있어요. 문제 유형이 첫 번째 진위형, 말 그대로 맞냐 틀리냐 정오를 판단하게 하는 문제, 주로 OX 문제가 많이 해당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선다형입니다. 여러 가지 보기 중에 고르기, 아니면 1번부터 4번까지 있는 중에 고르기, 뭐 보기가 제시되는 형태도 있고 1번부터 4번까지 또는 5번까지 예시를 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주어진 문제의 답을 제시된 보기에서 선택하는 문항을 선다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연결형입니다. 연결형은 일련의 전제, 답지 중 관계가 있는 것끼리 서로 연결해 주는 것, 그것을 연결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순수 단답형은 뭘까요? 그냥 질문에 대해서 짧게 답을 할 수 있는 내용,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간단한 문장, 단어, 기호 등으로 직접 써서 답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순수 단답형이라고 합니다. 완성형은 뭐예요? 완성 짓는 거잖아요. 문장을 완성. 그러면 문장 중간에 괄호가 들어가 있거나 뭐 공란이 있으면 그 공간을 채워서 완성시켜주는 문제의 내용 중 빈칸에 해당하는 적합한 단어, 기호 등을 쓰도록 요구하는 문항을 완성형이라고 합니다. 논술형은 말 그대로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롭게 기술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기술하는데 사실은 외부 평가에서 논술형의 형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써야 되는 시간이 길잖아요. 평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써야 되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논술형에 대한 부분은 잘 하진 않지만 우리는 한 번쯤 살펴보면서 준비를 할 필요도 있다. 그 다음에 계산형입니다. 총무인사기 때문에 앞서서 우리가 급여 관리라든지 퇴직 관리라든지 뭐 자산 비품 관리라든지 보면 계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어진 조건에서 수식을 이용합니다. 수식을 이용해서 계산 과정을 기술하고 답안을 작성하는 문항을 계산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계산형도 보시면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그 학습 모드를 가지고 학습하셨다면 충분히 손쉽게 계산하고 정답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능력 단위에 따라서 지필평가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7가지 유형, 요 7가지 유형을 다 적용할 수도 있고 일부만 적용할 수도 있다. 잘 모른다. 평가 문제를 받아보기 전까지. 그런데 우리는 요 7가지 문제 유형에 대해서 한 번씩은 알아두셔야 대비를 할 수 있겠죠. 네. 자, 이제는 그 형태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진위형입니다. 하나의 진술문을 제시하고 진위 또는 정오를 판단하게 하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형태일까? 다음 설명에 옳으면 O, 틀리면 X를 괄호 안에 써넣으세요. 자, 주식 투자로 얻은 소득이 있다면 이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정답은 다음에 공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O, X를 표시하는 것. 이게 진위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선다형. 보기 제시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보기가 제시가 되었어요. 1번부터 4번까지가 주어진 게 아니라 보기가 제시되었기 때문에 선다형이지만 보기 제시형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한 가지만 골라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주의할 것, 가끔씩 보면 한 가지가 아니라 뭐 2가지 뭐 이렇게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딱 보고 아 이거야 그러고 이것만 체크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 나중에 채점을 할 때 아, 2개 써야 되는데 왜 하나만 썼지? 그러면 2개 중에 하나만 썼으니까 배점 중에 반점만 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거는 틀린 게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문제를 찬찬히 잘 읽어보고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이해하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제가 외부 평가를 다녀보면요. 아까 1시간 20분 동안 지필평가 한다 했잖아요. 그럼 꽤 긴 시간이에요. 그런데 거의 10분 내에 다 끝내버려. 그래서 문제를 한 번 더 보세요. 그래도 안 봐. 그럼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얘기는 평가자가 평가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결량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연결해주는 형태. 이런 형태를 연결량이라고 얘기한다. 자, 그 다음 순수 단답형이에요. 주어진 문장에 간단한 문장, 단어, 기호를 사용을 해서 직접 써서 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에서 직장에 양호한 인간관계 유지, 보건, 문화, 체육, 레크레이션 뭐 이런 등등 포함되는 단계의 명칭을 쓰시오. 명칭만 쓰면 되죠. 간단하게 쓸 수 있는 순수 단답형. 자, 이렇게 나올 때 이 명칭이 길게 나올까요? 짧게 나올까요? 되게 짧게 나온다. 이런 것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완성형이에요. 자, 공란을 넣어주고 이 문장 전체의 내용을 완성하세요. 그런 것들이 완성형이다. 그런데 뒤에 보면 는, 뭐 은으로 끝날 수도 있고 는으로 끝날 수도 있고 문제는 대부분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술형이에요. 자, 보시는 것처럼 써야 될 게 많죠. 문제는 선발도구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방법을 쓰시오 했는데 논술로 이 내용을 다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부평가 지필평가에서는 문제 형태는 있지만 사실은 이 방법은 잘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알고는 계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계산형입니다. 아까 어렵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A사가 2010년 7월에 지출한 경비 사용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제관리 불능비를 계산하세요. 이 내용 보고 통제관리 불능비, 통제할 수 없는 비용 계산해서 뽑는 거예요. 그래서 요 창고 임차료 50만 원에 화재보험료, 그 다음에 광고 선전비 이거 통제 못 하잖아요. 매월 정기적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직원 축의금은 나갈 때도 있고 안 나갈 때도 있고 이거는 통제가 가능하죠. 그래서 통제 관리가 어려운 비용은 요 세 개를 합쳐서 이런 형태로 내는 게 계산식이라는 겁니다. 아주 쉽죠? 그러니까 계산식이 오히려 더 쉬울 수 있다.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볼 게 면접평가예요. 면접평가를 제가 외부 평가 감독을 나가보면 거의 답변을 못 하세요. 거의 답변을 못 하셔서 오히려 평가위원들이 안타까워서 사례를 들어서 막 설명을 해줘. 그냥 질문은 연령 정년과 계급 정년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이거면 끝인데 이걸 답변을 못하니까 안타까워서 그걸 또 풀어서 설명해주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고 그런데 면접평가는 제일 좋은 방법은 자신의 직무를 한번 생각해 보면 거의 원론적인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뭐 한 1분 이상 답변을 했어도 평가위원들이 그걸 들어보고 그 중에 핵심 키워드가 들어있다 없다 그걸 가지고 아, 이 사람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구나,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아니면 이 문제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을 다 설명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자, 이상과 같이 지필평가, 면접평가에 대한 방법을 우리는 살펴봤어요. 자, 이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시험을 한번 치러 봐야 되겠죠? 이제 방법을 알았으니까 그 방법에 맞는 걸 문제를 실제 보면서 우리가 직접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이 중에 여러분들이 외부 평가 볼 때 실제 출제가 되는 문제도 있지만 대부분 이런 형태로 출제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여기에 제시되는 모의 문제는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각 그 필수 능력 단위에서 아까 학습 모듈을 가지고 공부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학습 모듈 내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실제 외부 평가도 평가 출제위원이 자의대로 출제를 못해요. 학습 모듈 내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출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습 모듈만 충분히 숙지를 하시면, 공부를 하시면 어떤 문제든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 자, 이제 모의 시험 문제 스타트. 자, 비품관리. 아까 이제 비품관리는 어떤 일이다 설명드렸죠? 이해하셨으니까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아래는 비품 구입, 처분을 위한 다양한 입찰 방법이에요. 입찰이 뭔지는 아시죠? 내가 특정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거기에 관련된 업체들한테 이런 내용이 있으니 신청하세요. 원하는 사람들 신청하세요. 그러면 그걸 보고서 내가 원하는 가장 적절한, 뭐 가격이 저렴하다든지 아니면 일을 잘 처리할 것 같다라든지 뭐 그런 경력이 많다든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류와 내용을 바르게 연결하시오. 첫 번째, 입찰, 경쟁 입찰. 자, 외부 평가 문제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주의해서 문제와 내용을 찬찬히 보시면 답이 대부분 다 들어있어요. 조금만 더 생각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다. 일반 경쟁 입찰. 무슨 말이에요? 경쟁한다는 거잖아요. 제한 경쟁 입찰. 제한해서 하는 거죠. 어떤 조건을 넣고 제한한다. 그 다음 지명 경쟁. 지명은 뭐예요? 딱 찍어서. 수의계약. 다 입찰 경쟁인데 여기는 수의계약이네? 뭐죠? 너랑 나랑 특정 약정에 의해서 하는, 입찰하지 않는 이런 방법을 수의계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예를 볼까요? 자격을 제한하고 제한에 해당되면 누구든지 참가가 가능하다. 뭐예요? 몰라요. 저도 정답 안 알려드려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보시면 마지막에 알려드립니다. 특정 다수의 경쟁 참가자를 지명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문제를 잘 보면 해답이 다 들어있다. 공개 입찰 등의 경쟁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을 안 한대요. 불특정 다수인을 참가시켜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선정한다. 자, 이제 답을 살펴볼까요? 답을 먼저 안 가르쳐 주네요. 자, 이제 설명을 좀 보겠습니다. 일반 경쟁 입찰은 불특정 다수인을 참가시켜서 가장 유리한, 그래서 일반이죠. 그 다음 제한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 지명한다고 돼 있죠. 특정 다수 경쟁자를 지명하는 거. 그 다음 수의계약, 공개 입찰 이런 경쟁 방법 하지 않고 그냥 나는 너랑 계약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살펴볼까요? 정답 공개합니다. 일반 경쟁 입찰, 불특정 다수를 참가시켜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자를 선정하는 것. 이게 일반 경쟁 입찰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제한 경쟁 입찰은 제한한다 그랬잖아요. 제한한다. 제한하고, 그렇죠? 지명 경쟁, 지명이라 그랬어요. 특정 다수, 지명하는 거. 그 다음에 수의계약, 공개 입찰, 경쟁 방법을 쓰지 않아. 수의계약. 쉽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와 내용을 조금만 천천히 읽어보시면 충분히 그 안에 해답이 들어있는데, 우리 외부 평가 보시는 분들이 너무 급하셔. 막 화장실 가야 되니까, 빨리 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못 나가요. 1시간 20분 중에 최소 50% 이상 시간이 경과되지 않으면 시험장을 나갈 수가 없어요. 어차피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한 번 더 보면 되는데 이거 보는 것도 귀찮아. 빨리 그냥 내보내줬으면 좋겠어. 이러지 마세요. 부탁드릴게요. 자, 두 번째, 비품에 대한 규격을 표준화할 때입니다.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충족되도록 해야 된다.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문제를 잘 보면 규격을 표준화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보기에 나와 있는 것, 사용 목적에 적합한 성능이
보장돼야 된다. 사용 목적에 적합하게 보장돼야 된다. 그런데 예시가 경제성, 뭐예요? 비용이죠. 시장성,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경쟁성, 기능성.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뭘까요? 정답이 벌써 나왔네. 아유, 가려둘 걸. 아쉬워라. 자, 기능성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뭐였어요? 규격을 표준화할 때 충족되는 걸 얘기했잖아요. 사용 목적에 적합한 성능이 보장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성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기능성, 사용 목적에 적절한 성능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을 기능성이라고 얘기한다. 이해되시죠? 다음 문제. 완성형이에요.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쓰라 그랬습니다. 그 전체적인 문장을 제시하고 괄호를 넣었어요. 자, 땡땡땡은 고정자산이 수익 획득 과정에서 사용될 것으로. 고정자산이 뭐예요? 움직이지 않는 자산들. 그렇죠? 고정자산이 수익 획득 과정에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을 말하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법에 따르네요. 자산별, 업종별로 법정되어 있다. 아까 이제 제가 차량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차량은 사실은 고정자산은 아닙니다. 유동자산, 돌아다니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 토지, 우리 저 회사가 있는 토지, 공장, 이거는 고정돼 있잖아요. 고정돼 있는 것도 마찬가지 회계적으로 보면 토지는 내연수가 몇 년, 건물은 몇 년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내용연수라고 한다. 설비도 보면 내용연수라는 게 나오죠. 내용연수는 고정자산이 수익 획득 과정에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 사용되는 기간, 그런 것을 말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서 자산별로, 업종별로 따로 구분되어 있다. 그래서 내용연수는 세법상 상각 범위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이라는 걸 해요. 매년 정액으로 일정 금액을 정해놓고 매년 상각을 해서 내용연수가 끝났을 때 가치가 제로로 되게 하는 방법, 아니면 비율로 뭐 10%씩 매년 상각을 해서 마지막에 제로를 만드는 방법. 그래서 감가상각 자산으로 처리한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거 보실 필요 있어요. 학습 모듈 비품관리 67페이지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에 외부 평가에 출제되는 모든 문제는 학습 모듈을 벗어나서는 출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학습 모듈만 잘 보시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학습 모듈의 67페이지에 이 내용이 나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차량 운영 관리를 한번 볼까요? 네. 첫 번째, 조직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차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차량 주관부서의 역할. 차량 주관부서의 역할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했어요. 차량 주관부서가 뭐예요? 아까 이제 총무인사 쪽이었잖아요. 차량 주관부서에서는 뭘 하느냐? 요 내용을 하는 거예요. 차량 및 운전자의 배차 관리를 해야 되고, 운전자 근무 수칙, 안전교육. 우리가 물류회사라면 차량이 많을 거 아니에요. 차량마다 운전자도 정해져 있을 것이고, 그러면 차량의 상태가 괜찮은지,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지, 뭐 깜빡이가 제대로 켜지는지, 라이트가 들어오는지, 차량 외부에 우리 회사의 로고나 상호나 마크가 뭐 때가 묻어서 지저분해 보이지는 않는지, 그 다음에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에 맞게 법규를 준수하면서 안전운전을 하는지. 여러분들 다니다 보면 굉장히 많죠. 뭐 택배 차량이라든지 회사의 물류 차량도 뭐 신호 위반을 하거나 이러면 결국은 그 운전자는 혼자의 행위지만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저 회사의 차량이 난폭 운전하고 신호 위반하고 막 이래. 그러면 그 회사에 대한 이미지가 같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전자의 근무 수칙이나 안전교육이 어떤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의 구입, 리스, 렌트. 요즘은 차량을 직접 구매하는 방법보다는 리스나 렌트를 많이 사용하죠. 차량의 정비, 검사, 주차 이런 내용들, 그 다음 뭐 유류 지원 이런 내용들의 업무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이거 또 나왔어요. 채워서 완성하는 거예요. 완성형이죠. 다음은 신규 차량 구매 업무. 신규 차량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그 수행 절차를 쓰세요. 개인이 차량 구매하는 거와 같을까요? 다를까요? 비슷해요. 그런데 회사가 구매한다라는 조직만 달라요. 자, 살펴볼게요. 신규 구매 업무가 발생됐습니다. 구매해야 되는 소요가 발생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괄호가 쳐져 있고 또 괄호가 쳐져 있고 차량을 인수합니다. 이 안에 뭔가 행위가 이루어졌죠? 업무가 발생했어요. 수요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견적을 받을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에다가 여러 브랜드 회사에다가 내가 이런 차량을 구매하고 싶은데 견적 주세요. 그러면 견적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적절한 원하는 차량을 선택을 해서 구매를 결정하겠죠. 그 다음 차량을 인수받고 그것으로 끝나나요? 그게 아니라 차량이 제대로 운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잖아요. 검수를 하고 그 다음에 차량을 해당 부서에 또는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마지막 차량 관리 현황을 등록합니다. 자, 개인이 하는 행위와 똑같아요. 추가된 건 뭐예요? 차량 관리 현황을 등록하잖아요. 왜? 우리 재산이니까. 그래서 우리 재산 목록에 차량 관리 내용을 등록합니다. 몇 월 며칠 날 얼마를 주고 구매를 했어. 담당자는 누구야? 어느 부서야?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내용도 차량 운영관리 학습 모듈 페이지 32페이지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다. 개인이 구매하는 거와 똑같죠?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개인이 구매하면 이 검수를 매우 철저히 해. 꼼꼼하게. 차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왜? 내가 앞으로 5년, 10년을 탈 차니까. 그런데 회사 차는 검수를 잘 안 해. 그냥 오면 받아. 왜? 내 차가 아니니까. 내가 탈 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검수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반드시 우리 총무인사 담당자들이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문제를 볼까요? 다음 설명이 옳으면 O, 틀리면 X. 이거 뭐라 그랬죠? 진위형. O냐, X냐. 요걸 표시해 주는 게 진위형. 맞다, 안 맞다. 자, 문제를 보면 운전자가 차량 운행 중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도로교통법 등 뭐가 있을까요? 신호위반, 과속, 여러 가지가 있겠죠? 위반으로 벌과금 부과 처분을 받았어요. 회사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냐? 이럴 때 회사가 부담해야 되냐? 하지 않아도 되느냐? 원칙적으로는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왜? 개인 과실이잖아요. 개인 과실이기 때문에 아까 앞서에서 말씀드렸죠? 차량을 받으면 차량 관리 업무 중에 뭐가 있어요? 운전자의 안전운전, 그 다음에 직무 이런 거를 충분히 교육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부주의해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과태료는 회사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개인이 부담해야 된다. 자, 이제 업무 지원에 대해서 볼 겁니다. 업무 지원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전반적인 회사 전 부서 개인이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 업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인장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인장. 잘 쓰지 않는 한자 용어라서 그래요. 도장이에요, 도장. 인장, 인감, 도장. 이런 것을 인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래 종류에 인장의 내용이 있습니다. 법인인감, 사용인감, 직인. 자, 제가 앞서서 무슨 말씀 드렸어요? 문제를 잘 보고 예시를 잘 보면 해답이 다 들어 있다? 없다? 있다. 자, 법인인감. 우리 회사가 법인이니까 법인인감이 있겠죠? 사용인감. 사용하라는 거잖아요. 사용. 직인. 직접 찍는 도장. 그래서 대표이사의 인장으로 법인인감 증명에 의해서 증명될 수 있는 인장. 법인인감 증명에 의해서 증명될 수 있는 인장. 개인인장? 개인인감? 전 몰라요. 다음, 회사명을 나타내는 사각인장. 여러분들 상장을 받거나 공공기관의 공문을 받으면 사각으로 무슨 기관장 해놓고 사각도장 찍히는 걸 봤죠? 사각도장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관리부서에서 공동사용을 목적이에요. 공동사용, 누구나 사용하기 위해서 한 개 또는 여러 개를 조각해 하여 사용하는 인장. 법인인감인데 왜 한 개, 여러 개를 쓰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해답이 들어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법인인감은 대표이사의 인장으로 법인인감 증명에 들어가는 거. 요거는 법적인 효력이 다 있는 겁니다. 사용인감은 한 개 또는 여러 개. 뭐 어떤 회사는 가운데 별표를 넣기도 하고 점을 넣어서 표시하기도 하고 아니면 숫자를 넣어서 표시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사용인감이다. 그 다음 직인, 사각인장. 이렇게 사각 모양으로 뭐뭐 기관장 옆에 사각 도장을 찍어주는 것. 상장을 받거나 이럴 때 주로 많이 쓰죠. 많이 씁니다. 이 내용은 학습모듈 업무 지원 4페이지에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학습 모듈을 벗어나서는 문제를 출제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문제 살펴볼까요? X가 나왔어요. 뭐예요? 진위형이죠. 회사의 조직 개편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하여 인장, 아까 도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계속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경우 당해 인장을 주무부서에 반납하여야 하고 이를 받은 주무부서장은 인장 폐기 신청서, 인장을 이제 없애야 되니까 폐기 신청서, 그 사유 등을 기재한 후 동인장을 지체 없이 즉각 소각한다. 인장을 소각한다? 어떻게? 뭐 휴지통에 넣어서 불태우나요? 아니면 뭐 기름을 묻혀서 불태울까요? 이게 맞느냐 틀리냐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자, 문제를 잘 보시라 그랬죠. 문제를 잘 보라 그랬습니다. 천천히 회사의 조직 개편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하여 인장을 계속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경우 당해 인장을 주무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를 받은 주무부서장은 인장 폐기 신청서에 그 사유 등을 기재한다. 여기까지는 그냥 순리적인 얘기인 것 같죠? 동인장을 지체 없이 즉각 바로 소각한다. 태우라 그러는 얘기예요. 소각한다. 맞을까요? 틀리다고 나왔네요. 소각한다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원칙적으로 보면, 자, 받은 주무부서장은 인장 폐기 신청서에 그 사유 등을 기재한 후 동인장을 1년간 보관한 다음에 소각한다. 1년간 보관하라는 거예요. 1년간. 소각하더라도 바로 소각하지 말고 즉시 지체 없이 소각하지 말고 1년간 보관했다가 또 다른 부서에서 사용 목적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관했다가 1년 후에도 사용 내역이 없거나 필요가 없으면 그때 소각해라. 조금 더 신중해라. 이런 뜻이겠죠? 자, 다음은 기업은 사업 단위 부서나 개인이 재증명을 요청하였을 때 주무부서는 용도와 시간에 맞게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을 설명하고 있는 증명서의 종류가 무엇이냐? 자, 문제가 되게 많아 보여요. 길어 보여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재직자 혹은 퇴직자가 발급하는 증명서, 그쵸? 성명, 생년월일, 재직 소속, 직위, 재직기간 등을 표기한 증명서, 단답형이잖아요. 답은 짤막해. 자, 뭐예요? 경력증명서예요. 자, 이때 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직자 혹은 퇴직자가 발급받는 서류예요. 재직자는 잘 쓰지는 않아요. 근데 간혹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퇴직자가 요청하죠. 퇴직하고 다른 직장으로 옮겼을 때 내가 그 직장에서 전 직장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쓰는 증명서가 경력증명서란 말이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뭐예요? 성명, 생년월일, 재직 소속, 뭐 어느 부서에 있었는지, 그때 어떤 직책을 갖고 있었는지, 뭐 팀장인지, 차장인지, 과장인지, 그 다음 재직기간이 뭐 1년이나 10년이나, 이 사람이 경력으로 쓰기 위한 내용들이 다 여기에 포함돼서 발행되는 증명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발 여러분들이
외부 평가를 보실 땐 요 문제와 내용을 한 번만 더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그 안에 해답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요 내용은 NCS에서 제공하는 학습모듈 업무 지원 페이지 28페이지에 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총무문서 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속도가 좀 빠른가요?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죠. 1시간 20분 안에 이 문제 다 풀어야 되는데요. 자, 다음 갈게요.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쓰세요. 뭐예요? 완성시키는 거잖아요. 완성량이란 말이에요. 자, 땡땡땡이란 기업에서의 활동과 처리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고 제공하여 원활한 경영 활동을 촉진해주며 의사 전달, 기록 보존, 자료 제공, 업무 협조 등의 기능을 한다. 이거 뭐예요? 의사를 전달한다. 대부분 요즘 뭐 이메일로 주고받기도 하고 우리 업무로 만든 메신저, 뭐 카톡을 주고받거나 뭐 이런 걸 통해서도 의사 전달을 하잖아요. 그 자체가 전부 다 문서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기록을 보존하잖아요. 뭐가 있어야 남기잖아요. 그렇죠? 자료를 제공해주고 업무 협조의 기능을 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얘기해서 모두 문서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도 총무문서관리 3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다음을 설명하고 있는 사내문서 수발의 구성 요소를 쓰시오. 자, 사내문서 수발에 여러 절차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구성 요소 설명이에요. 파우치나 수화물을 담을 수 있는 크기의 서류 가방. 서류 가방, 뭐 서류 봉투도 될 수 있고 조그마한 가방이 될 수도 있고 사내 사업장 간에 사내에서 움직이는 간에 운행하는 것이다. 사업장 간에 왕래하는 서류의 양이나 수화물의 양을 감안하여 가방의 크기를 정한다. 뭐 서류 봉투로 전달할 수도 있지만 그 내용물에 따라서는 가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물류업체에서 제공하는 가방을 활용하는 기업이 대부분이다.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뭐 이사 갈 때 이삿집 센터에서 그 보내주는 박스, 파란색으로 된 박스에 이삿짐을 넣잖아요. 내가 물론 뭐 종이 박스나 이런 걸 구해서 넣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물류업체에서 제공해준 가방을 이용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행랑이라고 얘기해요. 행랑. 이 행랑을 제일 많이 쓰는 게 외국에 나가 있는 대사관, 해외 주재 뭐 영사관 이런 데서 문서를 우리나라에 보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제 온라인으로도 많이 하지만 특별한 문서는 직접 그 출력된 문서를 보내야 되잖아요. 이럴 때 행랑이라는 걸 이용을 하면 아무도 이걸 열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바로 또 해당 부서로 바로 전달해 주는 걸 행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규모가 크거나 물류 업무를 많이 보는 회사들은 이런 행랑을 많이 이용하기도 해요. 자, 이 내용은 총무문서관리 24페이지에 나와 있다. 자, 다음은 총무문서관리 세 번째 문제입니다. 기업 인쇄물을 목적과 예산에 맞게 인쇄하기 위한 다양한 인쇄 방법이 있다. 아래를 설명하고 있는 인쇄 방법을 보기에서 찾아서 써라. 보기가 3개가 제시가 됐어요. 여기서 찾아서 쓰는 겁니다. 보기 선택형이죠. 장점, 정밀한 표현을 하고자 하는 고급 인쇄물. 색상 표현이 풍부하다. 근데 단점은 소량 인쇄 시에 단가가 너무 높다. 마스터에 비해 공정 과정이나 시간이 더 소요된다. 마스터에 비해 공정 과정이나 시간이 더 소요된다. 그렇죠? 그다음 도수가 뭐냐면 그 인쇄를 할 때 컬러를 여러 색을 넣잖아요. 그 색을 넣는 몇 가지 색을 넣어서 색을 만드느냐에 대한 걸 도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풀 컬러 및 금은 별색 인쇄. 그다음 용도 각종 홍보물, 잡지, 포스터, 인쇄 광고지, 다색도의 고급 인쇄물에 사용된다. 이런 인쇄 방법을 쓰는 것이 어떤 인쇄냐? 그것을 오프셋 인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해당이 되겠죠? 오프셋 인쇄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오프셋 인쇄를 조금 더 살펴볼까요? 그냥 오프셋 인쇄라고 하지만 보통은 현장에서는 옵셋 인쇄라고 많이 하죠? 그런 같은 용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인쇄판과 고무 롤러를 사용해서 종이에 인쇄하는 방식으로 금속 인쇄판에 칠해진 잉크가 고무 롤러를 통해 종이에 묻게 하는 방식이다. 그걸 옵셋 인쇄라고 얘기한다. 도수는 인쇄용 색상 모드인 CMYK, 요 네 가지 색상을 포함한, 사도를 풀로 사용한다 그랬죠? 네 가지 색을 모두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색상 표현이 매우 폭이 넓다. 표현이 가능하다. 간단 행본, 달력, 잡지 등을 인쇄할 때, 또 대량 인쇄를 할 때, 자, 대량 인쇄하기 때문에 소량 인쇄할 때는 단가가 매우 높아지겠죠. 그런 특징을 나타내는 인쇄 방법이 오프셋 인쇄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은 이제 복리후생 지원으로 넘어갈게요. 복리후생 지원. 자, 완성량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을 용어를 쓰시오. 자, 전통적 복리후생 제도가 조직 구성원의 표준 모델을 상정하고 평균적 기준과 항목을 설계하여 그 기준과 항목에 해당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 그게 전통적인 복리후생 제도라는 거예요. 딱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런 기준에 해당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공해 주는 거. 틀에 정해져 있는 거. 그런데 반면 땡땡땡 제도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개인이 취향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리후생 제도의 내용, 수혜 수준을 부여할 수 있다. 달리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그냥 돈으로 받고 싶어. 아니야, 나는 휴가로 쓰고 싶어. 아니야, 나는 이 돈으로 가지고 뭐 해외여행 갈 때 보태고 싶어. 아니면 학원을 수강할 때 학원비로 보조를 받고 싶어. 여러 가지 개인마다 요구하는 사항들이 다르잖아요. 거기에 맞춰주는 걸 얘기해요. 전통적인 건 딱 정해놓고 일괄적으로 주는 반면에 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방법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많은 복리 제도를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 그게 뭐냐? 그러면 다시 전통적 복리후생과 반대되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선택적 복리후생.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선택적 복리후생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조직 구성원의 라이프 사이클별 복리후생 체계를 수립하는 과정. 라이프 사이클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5단계 욕구 이론을 많이 적용하죠.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 이론을 많이 적용을 합니다. 활용하면 복리후생 계획이 보다 합리적이고 조직 구성원으로부터 많은 공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아래 나와 있는 표는 마슬로우의 욕구 이론을 정리한 것인데 가, 나, 다 세 가지. 요 세 가지 비어있는 항목에 대한 욕구가 어떤 욕구인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자, 청년기에는 고용보장과 저임금보장, 생활불안을 해소하는 게 생리적 욕구예요. 기본적인 욕구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장년층에 오면 내가 여기에 직장에 얼마나 다닐 수 있느냐, 그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고용 유지에 대한 불안, 그 다음 실질 임금이 계속 상승하느냐, 이거에 대한 관심이 높잖아요. 그 다음 노년기에는 정년을 연장하고 싶어요. 더 일을 하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재취업, 연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도대체 내가 퇴직금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게 생리적 욕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청년기에 안전위생이나 근로시간 단축, 휴일 휴가의 증가에 대한 욕구가 많아지는 거, 그걸 무슨 욕구라고 할까요? 거기에 대한 질문이죠. 두 번째, 직장의 양호한 인간관계 유지, 이거는 무슨 욕구일까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취미생활에 대한 욕구.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내 취미생활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어. 이런 부분에 대한 욕구가 어떤 것을 말하느냐. 그게 첫 번째,
안전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안정의 욕구. 그 다음에 사회적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자, 이거를 이제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해가 좀 되시나요? 자, 청년기의 생리적인 욕구는 고용보장, 저임금보장, 생활불안을 해소하는 게 우선이었다면, 안전위생, 근로시간 단축, 휴일 휴가의 증가에 대한 부분은 안전, 그 다음 안정에 대한 욕구가 높기 때문에 이런 걸 원한다. 그 다음에 직장의 양호한 인간관계 유지, 사회관계 유지죠. 그래서 사회적 욕구가 높기 때문에 이런 걸 원하고, 취미생활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는 것은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가 높기 때문에 청년기에는 이러한 내용의 복리후생을 많이 원하더라. 그러면 아까 우리 선택적 복리후생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개인별로 선택할 수 있는, 개인별로 요구에 충족할 수 있는 걸 많이 만들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마다 복리후생을 원하는 내용이 다 달라진다. 그래서 요 기본적인 매슬로우가 얘기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5단계를 기준으로 놓으면 개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 복리후생 제도를 많이 만들어서 근로자의 근무 환경, 근무 여건을 올려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복리후생 지원 마지막 번에서 4대 보험에 대한 설명입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예요. 자, 회사는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와 주민세뿐만 아니라 4대 보험료. 4대 보험료가 뭔지는 아시죠?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여기 나와 있네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하나가 빠졌네요. 예. 나머지를 지급한다. 급여에서 제한은 이러한 것은 근로자의 소득이 달라도 금액은 동일하냐? 자, 내가 급여를 받을 때 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한다 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국가에서 정한 4대 보험료를 또 공제합니다. 그 4대 보험료 안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근로자의 소득이 달라도 똑같다? 아니면 변동된다? 금액은 동일하다. X가 되죠. 자, 적게 받는 사람과 많이 받는 사람이 서로 내는 세금이 달라진다. 연금과 건강보험도 본인이 급여 소득에 따라서 달라진다. 고용보험료, 고용 유지에 대한 보험료. 나중에 여러분들 퇴직했을 때 고용안정지원금이나 이런 거 받을 때도 내 급여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근로소득에 대한 부분보다는 달라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급여 지급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도 나왔지만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줄여서 산업재해보험을 얘기하는데 정부가 관리하는 의무가입보험이다. 아래 보기에서 설명하는 보험은 무엇이냐? 나이가 들어 은퇴하고 나서 종사하지 못할 시점에 대비하기 위한 거예요. 은퇴해서 더 이상 근로를 못해. 그럴 때 대비하기 위해서 국가가 소득이 있는 국민에게 지금 현재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만든 보험입니다. 이게 뭐죠? 국민연금이잖아요. 국민연금.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근로하지 못하고 소득 생활이 없을 때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국가가 소득이 있는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4대 보험료 안에 국민연금에 대한 부분이 포함이 돼 있다. 자, 다음은 두 번째로. 자,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완성형이죠? 자, 질문이 매우 기네요. 상시 10명 이상 고용자,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호에 대한 사항을 땡땡땡 작성하여 뭐뭐를 작성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된다. 신고해야 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 또한 같다. 그러면 근로자가
생기면 10명 이상 근로자가 있으면 뭐를 작성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그다음 그런 사항이 변경이 돼도 사람이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이래도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내용을 해야 되느냐? 업무의 시작과 종료, 몇 시부터 일하고 몇 시에 끝나고, 휴게 시간, 점심시간은 몇 시, 휴식 시간은 몇 시간, 휴가, 교대근무, 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 임금에 대한 결정, 계산, 지급 방법, 어떻게 할 거냐, 현금으로 줄 거냐, 계좌이체로 할 거냐, 임금의 산정기간, 지급 시기, 승급에 대한 입사해서 3년 후에 뭐 차장으로 승진하고 주임으로 승진하고 과장 승진하고 뭐 이런 승급에 대한 사항. 그다음 가족 수당의 계산. 부양가족이 있으면 수당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퇴직할 때 퇴직금을 어떻게 지급하겠다 뭐 이런 사항들. 근로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대한 사항.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뭘 작성해야 된다? 그걸 취업규칙이라고 한다. 우리 회사의 취업규칙. 우리 회사는 업무 시작을 몇 시에 하고 업무에 몇 시에 끝나고 휴일 시간은 어떻고 휴가는 어떻고 급여는 어떻게 지급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적어놓은 것이 취업규칙입니다. 취업규칙은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은 지금 현재까지 무조건 해야 돼요. 안 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되는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신고했는데 안 하니까 법적인 처벌 받잖아요. 그래서 10명 이상 근로자가 있으면 무조건 취업규칙을 만들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인원이 변동되거나 또는 이런 내용이 변동돼도 취업규칙을 새로 만들어서 신고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통 이제 줄여서 산재라고 얘기하죠. 산재보험에 대한 설명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산업재해란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 발생하는 재해로 인해서 부상, 질병, 신체장애, 사망, 매우 다양하죠. 그러니까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했거나 질병에 걸렸거나 신체장애가 발생됐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에 해당된다. 산업재해라는 게. 여기에는 업무수행 중에 사고만 보상이 되고 사업장의 설비 미비로 인한 사고,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 당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으로 출퇴근하다가 출퇴근 차량이 요즘 운행 많이 하죠. 출퇴근 버스 뭐 이런 걸 운영하는데 출퇴근 차량으로 출퇴근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받지 못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모두 해당이 됩니다. 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 중, 업무 수행이잖아요. 업무 수행. 그 다음에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이잖아요. 회사가 제공한 차량으로 출퇴근. 그 다음 사업장의 설비가 미비해서 일어난 사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산업재해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보상받지 못한다가 아니라 보상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뭐 산업재해를 인정받냐 못 받냐 가지고 굉장히 논란들이 많죠. 그래서 이 산업재해에 대한 폭이 굉장히 커졌다. 출퇴근 차량으로 출퇴근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출퇴근에 대한 부분이 확인이 되면 업무상 상해로 인정받는 경우도 많이 발생됩니다. 다음 이제 퇴직 업무 지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퇴직 사유 중 정년퇴직이에요. 정년퇴직. 용어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정년퇴직에 해당되지 않는 것, 연령, 근속, 조기, 계급정년. 어떤 게 될까요? 자, 연령이 다 되었기 때문에 퇴직하는 거예요. 근속, 근무하는 기간이 다 됐기 때문에 퇴직하는 거예요. 조기퇴직, 빨리 퇴직하는 거잖아요. 계급정년, 일정한 계급이 도달됐기 때문에 퇴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건 조기퇴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퇴직 업무 지원 두 번째. 다음은 근로계약 관계에 의한 퇴직의 유형 중 통상해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고용관계를 더는 계속시킬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하는 것. 즉, 내가 사직서를 내는 경우, 그렇죠? 징계 절차 또는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이 직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으나 근로기준법 24조에 의해서 해고 예고, 당신은 몇 월 며칠부로 해고야. 해고 일시 및 사유의 서면 통보 조항은 반드시 적용돼야 된다. 자, 본인이 일신상의 이유로 고용관계를 더 못할 때 징계를 받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 절차, 인사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인사위원회를 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서 언제 해고가 되는지, 해고 일시, 그 다음에 무슨 이유 때문에 해고되는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를 해줘야 된다. 맞느냐? 안 맞죠. 근로자의 일신상의 이유로 해서 고용관계를 더 지속시킬 수 없는 경우 해고하는 거 뭐예요? 본인이 나 더 이상 근무 못해요 라고 사직서를 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징계 절차가 나왔어. 내가 잘못해서 징계 받아서 퇴직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해당이 없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근로자가 질병에 걸리거나 담당 직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자격의 결여 등과 같이 징계 사유는 아니지만 근로자의 일신상의 이유로 해서 고용관계를 더는 계속시킬 수 없는 경우 해고하는 것을 말한다. 그게 통상해고라는 거예요. 통상해고. 통상적인 해고. 징계 절차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지만 해고 예고, 해고 일시 사유에 대한 서면 통보 조항은 적용되어야 한다. 반드시 적용돼야 된다. 자, 퇴직 업무에 대한 겁니다.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며 사용자의 적립부담은 적립금 운영 결과에 따라서 변동된다. 요즘 이제 퇴직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가면서 내 퇴직금을 미리 금융기관에 일정 그 조건에 따라서 적립을 해 두었다가 회사가 문제가 생기거나 안 생기거나 내가 퇴직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적립되어 있는 퇴직금을 수령하는. 그러니까 근로자는 훨씬 안정적이죠. 회사가 가지고 있다가 퇴직할 때 주는 거는 금액이 많거나 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으면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퇴직연금 제도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럴 때 확정급여형으로 간다. 적립금 운영 결과, 사용자의 적립부담은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돼요. 내가 근무하는 거에 따라서 확정돼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확정급여형이라고 얘기한다. 네, 다음은 다음 설명에 맞으면 O, 틀리면 X, 진행형이죠. 문서의 형태에 따라 분류할 때 기업의 정관, 규칙, 회의록 등은 일반 문서로 분류할 수 있다. 회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정관, 규칙, 회의록이 매우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일반 문서로 분류하면 안 된다. 특수 문서로 분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문서 작성을 위한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한 용어를 쓰시오. 연구 대상을 직접 만나 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언어적 표현을 통해서 수집, 분석한다. 직접 만나는 거예요. 이 방법은 특정 부분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정보와 의견을 들을 수는 있지만 주관적인 내용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이런 단점은 가지고 있다. 이게 뭐냐? 직접 만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면접법이다. 면접법. 직접 만나서 얘기를 나누면서 정보를 수집할 수는 있지만 주관적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문서 작성 학습 모듈 18페이지에 이 내용이 잘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연결형이네요. 요청자에게 작성한 문서 내용을 보고할 때 보고의 원칙을 올바르게 연결해라. 완전성의 원칙, 적시성, 간결성. 용어가 좀 어렵네요. 자, 이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보고 내용은 간결하고 명료해야 한다. 어딘가 있죠?
보고사항과 관련된 자료 수집을 철저히 하여 한 번에 완전한 형태로 보고를 해야 한다. 어딘가 있어요. 적절한 보고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제와 제시된 내용을 찬찬히 2번만 읽어보면 해답이 다 있다. 자, 이제 해답을 볼까요? 완전한 형태로, 적시성, 적절한 보고 시기에 맞춰서, 간결하고 명료하게 다 있잖아요. 그렇죠? 자, 다음은 이제 지필 평가가 끝났어요. 1시간 20분 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15분 동안 면접관하고 여러분하고 1대1 면접을 해야 되는데 이때 정말 긴장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면접관들이 쉽게 질문도 드리지만 분위기 유도를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긴장하실 필요는 없고 질문을 충분히 듣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서 거기에 맞는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답이 잘 생각이 안 난다, 답변이 잘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질문이 다 끝난 다음에도 면접관들이 질문을 하지 못했거나 답변하지 못한 내용은 다시 질문을 해요. 15분 동안에 충분한 시간이 있어서 재질문을 하니까 꼭 이 질문에 내가 지금 답변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가볼까요?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아까 우리 지필 시험에서 한번 거론했어요. 장점 2가지를 설명하시오. 많았잖아요. 선택적 복리후생에 대한 장점이 많았는데, 자, 그 중에 요 4가지를 제시했는데, 4가지를 다 얘기해도 되지만, 장점 2가지만 얘기했어요. 그러면 2가지만 얘기해도 돼. 그런데 본인이 확실하게 알면 2가지만 얘기하면 되지만, 이게 맞나 안 맞나 잘 몰라. 그러면 더 얘기하셔도 돼. 그쵸? 그런데 이제 감독관은 요 내용들이 답변하는지 안 하는지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3가지, 4가지 얘기했다고 잘못되지는 않는다. 확실하게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을 설명하면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2번째. 복리후생 예산 수립 시에 기업 측면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 여기도 마찬가지. 2가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기업에서 뭘 요구해야 돼요? 자, 복리후생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데 선택적 복리후생 제도를 하다 보면 너무 많은 종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회사는 자연스럽게 비용이 부담된단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니까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 다음 투입된 복리후생비로 인한 편익의 관계,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 그래서 기업은 제한적인 복리후생을 제시하는 방법과 선택적 복리후생을 제시하는 방법을 많이 쓰는데, 전통적인 것과 선택적인 걸 많이 쓰는데 어느 걸 써야 좋은지, 기업 측이 좋은지 근로자가 좋은지 이런 부분을 판단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노사 측이 잘 협의해서 진행하시는 게 좋다. 법정 복리후생은 사원이 보통 수익자가 되고 보험료 일부는 회사가 부담을 합니다. 이중 4대 보험은 무엇인지 말하세요. 우리 앞서서 계속 나왔잖아요. 그래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요 4가지가 법적으로 무조건 가입해야 되는 4대 보험을 얘기합니다. 이 4대 보험 가입에는 보통 수익자가 사원이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보험료 중 일부는 회사가 일부를 부담하기도 합니다. 근로자가 부담을 너무 많이 하면 근로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용주도 일부 부담해라 라고 해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안관리에 대해서 설명할 내용입니다. 기업이 보안관리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문제가 아주 짧아요. 그러면 요 내용, 기업이 보안관리는 크게 인적 보안관리, 시설물 보안관리, 정보 보안관리로 운영한다. 그러면 여기서 키는 뭐가 되겠어요? 사람에 대한 보안관리, 그 다음에 시설물에 대한 보안관리,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이 3가지잖아요. 3가지 사항에 대한 부분을 잘 답변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런 걸 들어보는 질문이겠죠? 그 다음, 정보보안 서약서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정보보안 서약서, 여러분들 정보를 취급해야 되는 부서 또는 개인정보를 취급해야 되는 담당자들은 아마
보안서 역사를 많이 쓰실 거예요. 보안서 역사. 인적사항, 서약 내용과 서약 위반 시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서약서기 때문에. 내가 누구고, 그 다음에 이거를 위배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내가 어떤 처벌을 받고, 어떻게 조치하고, 이런 내용을 수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게, 물론 학습 모듈 20페이지에 이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하지만 이걸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답변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질문하는 게 면접 질문입니다.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자,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안의 주요한 목표에 대해서 말하시오. 자,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요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됩니다. 다음, 퇴직 업무 지원이에요. 자발성 여부에 따른 퇴직은 자발적 퇴직과 비자발적 퇴직으로 구분된다. 그러면 비자발적 퇴직 중 공무원에 주로 해당되는 퇴직, 일반 직원이 아니고 일반 기업이 아니고 공무원이에요. 형태와 종류 중 두 가지를 설명하시오. 자, 형태와 종류는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두 가지만 답변하세요. 공무원이라는 걸 주안을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퇴직, 정년퇴직, 사망에 의한 퇴직, 요 세 가지가 있다. 근데 당연퇴직이 뭐죠? 좀 궁금하죠? 당연퇴직은 주로 공무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연령 정년, 계급 정년에 도달한 경우 정년퇴직과 사망에 의한 퇴직에 포함해서 당연퇴직이라고 표현한다. 그 다음, 사직서 작성 시 정해진 구성 형식은 따로 없어요. 특별하게 없지만 회사가 지정한 양식이 있다면 회사에서 지정한 서식에 맞춰 작성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인 사직서 작성 시에 인적사항에 기록되어야 될 사항, 인적사항이 기록되어야 될 사항이라면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내용이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3가지 이상만 얘기하세요. 자, 첫 번째, 소속. 내가 어느 부서에 팀장 누군데, 홍길동인데, 주민등록번호는 또는 생년월일은 어떻게 되는데, 요즘은 주민등록번호를 잘 안 쓰죠? 그래서 보통은 생년월일을 6자리로 쓰기도 하고, 8자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공의 문서는 6자리보다는 8자리, 2023년 8월 10일 이렇게 8자리 숫자로 표현해 주는 게 좋다. 그 다음 언제 입사했는지, 그 다음 퇴직, 내가 언제쯤 퇴직하겠어? 퇴직 예정 일자, 그 다음 내가 맡았던 업무는 뭐야? 이렇게 7가지 내용을 적는데 그 중에 3가지만 얘기하세요라는 내용입니다. 자, 통상임금은 법정수당, 시간의 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근로수당, 월차근로수당, 해고수당, 생리수당. 자,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법정수당에 해당되는 건 이렇게 많습니다. 요게 다 법정수당에 해당이 됩니다. 계산하는 기준이다.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통상임금의 종류 3가지 이상 말하세요. 자, 통상임금, 해고 예고수당, 휴업수당,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연차수당, 출산휴가급여, 이 5가지가 전부 다 근로기준법에서 얘기하는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이상과 같이 우리가 일학습 병행제가 뭐냐, 그 다음 총무인사 직무가 뭐냐, 왜 외부평가를 해야 되느냐, 외부평가를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술평가를 할 때, 지필평가를 할 때 어떤 형태의 지필평가들이 있느냐, 이런 걸 전부 다 살펴봤어요. 그리고 외부평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학습에 사용되는 교재, 학습 모듈을 어떻게 찾아서 볼 것이냐, 그 다음 외부평가의 문제들은 도대체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살펴봤고요. 또 실제 각 능력 단위마다 외부평가에 대한 지필평가와 면제평가를 사전에 한 번 더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나왔던 내용처럼 모든 평가 문제는
학습 모듈에 근거해서 출제된다. 그리고 학습 모듈을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숙지하고 학습을 했다면 누구나 다 쉽게 풀 수 있다. 그 다음 또 이제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시간은 충분하다. 시간은 충분하니까 문제를 2번만 읽어보시면 문제 안에 해답을 다 찾을 수 있다. 제가 시험 감독을 나가보면 정말 안타까운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너무 준비가 안 돼 있거나 그 참여도가 떨어지거나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교육은 많이 했는데 평가에 합격해서 기준에 적용되는 합격자들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게 사실은 매우 큰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 외부평가 대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총무인사 L3 과정에 모든 분들이 합격해서 국가 자격을, 전문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도록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